왜 남성과 여성은 같은 상황에서 그토록 다르게 반응할까요? 왜 남자는 소파에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자는 동시에 10가지 주제를 머릿속으로 굴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수천 년을 함께 살아왔는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3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 기록을 열어볼 거예요. 우리는 생물학, 유전학, 인류학에 걸친 300페타바이트의 정보를 모았어요. 인간 게놈 데이터, 지난 100년간의 의료 기록, 영장류의 진화 모델, 그리고 세포 대사 기록까지 말이죠. 이 모든 데이터는 인공지능 공리에 의해 하나의 명확한 지시와 함께 처리되었어요. 문화적인 잡음을 무시하고 남성과 여성의 신체 사이에 존재하는 태생적이고도 진짜인 차이를 찾아내라는 지시였죠. 그 결과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성과 여성은 같은 모델에서 조금씩 변형된 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반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설계도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 지구상의 생명체가 그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렸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10억 년에 걸친 진화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아주 타당한 질문을 던졌어요. 왜 대자연은 하나의 종을 두 개의 성별로 나누었을까요? 무성생식이 에너지를 훨씬 덜 쓰는데 말이죠. 짝도 필요 없고 경쟁도 필요 없으며 서로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잖아요. 오직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암컷과 수컷으로 나누는 것은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자연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런 도박을 했어요. 바로 다양성이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유전자라는 카드를 섞지 않는 자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바이러스나 기후변화 한 번이면 복제 생물로 이루어진 종 전체가 순식간에 사라질 테니까요. 대자연은 우리를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서로 다른 임무를 부여했어요. 남성의 몸은 일종의 시험장 역할을 해요. 대자연은 남성의 유전자를 극한의 조건에 던져놓고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 사이에서는 특성의 편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요. 가장 키가 큰 사람과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과 가장 뒤처지는 사람 모두 남성 집단에서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남성은 미지의 영역으로 파견된 정찰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여성의 전략은 안정성이랍니다. 대자연은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할 존재를 함부로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요. 여성의 몸은 추위, 굶주림, 질병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안전장치를 갖추고 설계되었죠. 남성이 위험을 감수하는 도박이라면 여성은 생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예비 전력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모든 세포에 존재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23번째 염색체 쌍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죠. 여성은 2개의 X 염색체를, 남성은 하나의 X 염색체와 하나의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Y 염색체는 특별한 지침을 담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지 7주차가 되면 SRY 유전자를 활성화하여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배아는 처음에는 기본 설정인 여성의 형태로 시작해요. 그런데 Y 염색체가 이 과정을 중단시키고 몸 전체에 테스토스테론을 퍼뜨려 뇌 구조부터 뼈의 길이까지 모든 것을 재구성하죠. 여성의 경우 2개의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성에게는 없는 능력을 부여해요. 바로 세포 모자이크 현상이죠. 여성의 각 세포에서는 오직 하나의 X 염색체만 활성화되며 어떤 것이 작동할지는 우연에 의해 결정돼요. 여성의 몸은 유전적 모자이크와 같아요. 남성은 단 하나의 X 염색체만 가지고 있어서 만약 결함이 있다면 대안 없이 그대로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여성은 내장된 예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여분이 여성이 장기적으로 더 잘 버티는 이유 중 하나랍니다. 신진대사 측면에서 이 차이는 물리적인 크기로 나타나요. 남성의 몸은 폭발적인 힘을 내도록 만들어졌어요. 속근 섬유가 더 많고 폐활량이 더 크며 헤모글로빈 수치도 더 높죠. 짧은 시간 안에 무지막지한 힘을 뿜어내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달리고 공격하고
쓰러뜨린 다음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죠. 남성의 에너지는 밖을 향해 뻗어나가는 충동이에요. 반면 여성의 몸은 지방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해요. 잡지에서 군살로 취급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전략적인 예비 자원이에요. 여성은 남성이라면 지쳐 쓰러졌을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여성의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흐르도록 분배되거든요. 비록 같은 무게를 들어 올리지는 못할지라도 남성의 몸이라면 멈춰버릴 조건 속에서도 더 가벼운 무게를 훨씬 더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여성의 피부는 더 얇고 제곱 센티미터당 더 많은 신경 말단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은 세상을 훨씬 더 섬세하게 느끼는데 이는 환경의 아주 작은 변화까지 감지하도록 미세하게 조정된 경고 시스템이랍니다. 남성의 피부는 더 두껍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 덕분에 통증을 느끼는 한계점이 한 번에 치솟아요. 진화의 과정은 남성에게 몸이 무너지더라도 피해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지시를 새겨 넣었어요. 면역 체계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줘요. 여성의 면역 반응은 아주 작은 위협의 징후에도 최대치로 반응하며 너무 강력한 나머지 때로는 자신의 몸을 공격하기도 해서 여성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더 많이 고통받게 되죠. 남성의 방어력은 더 약한데 이는 테스토스테론이 치르는 직접적인 대가예요. 강력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처럼 작용하지만 면역력을 억제하거든요. 남성은 건강을 힘과 맞바꾼 거예요. 이는 수백만 년 전에 맺어진 생물학적 계약이죠. 강렬하게 빛나지만 더 빨리 자신을 소모해버린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 즉 물리적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중앙 통제 시스템이 없는 몸은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에 불과하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 중심은 바로 두개골 안에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과학은 뇌가 중립적인 영역이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했어요. 모든 것이 양육과 환경에 달려있다는 가설이었죠. 이 가설은 검증되었어요.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촬영 결과가 분석되었어요. 알고리즘은 신경 연결의 3차원 지도인 커넥톰을 구축했고 남성의 지도를 여성의 지도 위에 겹쳐보았어요. 그 겹쳐진 결과는 빨간불을 켰어요.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두 뇌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크기지만 또한 가장 먼저 배제해야 할 것도 크기예요. 남성의 뇌는 평균적으로 100g에서 150g 정도 더 무거워요. 하지만 코끼리의 뇌는 그 어떤 인간의 뇌보다 크지만 그렇다고 코끼리가 더 똑똑한 것은 아니잖아요. 크기는 그저 몸집의 크기를 따라갈 뿐이에요. 지능과 추론 능력은 뉴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있지 무게에 달려있지 않아요. 진짜 차이는 양쪽을 연결하는 신경다발을 볼 때 나타나요. 뇌의 중심에는 우방우와 좌방우를 연결하는 2억 5천만 개의 신경 섬유 다발인 뇌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성의 뇌에서는 이 다발이 눈에 띄게 더 넓고 전송 능력이 약 30% 더 뛰어나며 섬유가 더 촘촘하고 절연성이 좋아요. 실제로 여성의 두 방구는 쉴 새 없이 빠르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눠요. 말과 논리를 담당하는 좌뇌는 감정과 이미지를 처리하는 우뇌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죠. 여성의 뇌에서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두 가지가 같은 흐름 속에서 동시에 도착하기 때문이에요. 남성의 뇌에서는 이 다리가 더 좁아요. 방구 간의 정보 교환이 더 느리고 적은 양으로 일어나요. 남자가 논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감정센터는 사실상 꺼져 있을 수 있어요. 남성의 뇌는 그 문제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단순히 차단해버려요. 완전한 집중 상태가 되는 거죠. 신경지도는 또 다른 패턴을 밝혀냈어요. 남성의 뇌에서 연결망은 주로 각 방우 내에서 앞에서 뒤로 흐르는데 결정이 내려지는 전두엽에서 행동을 조정하는 소뇌로 곧장 이어져요. 보고, 분석하고 행동하는 거죠. 남성의 뇌는 분리된 구획으로 나뉘어 작동해요. 일, 돈, 여가라는 각각의 구획이 있고 이들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남자가 일에 대해 생각할 때 인간관계라는 구획에는 접근하지 않아요. 그 파일들은 닫혀있고 뉴런들은 그곳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더러운 설거지 거리에 대한 대화가 어떻게 5년 전의 문제로 끝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서랍에 들어있는 문제니까요. 여성의 뇌에서는 연결이 복잡한 지그재그 모양으로 한 방구에서 다른 방구로 교차해요.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죠. 일이 집과 연결되고, 집은 아이의 건강과, 아이는 휴가와, 휴가는 돈과, 돈은 남편의 행동과 이어져요. 이 거미줄에서 실 하나를 당기면 전체가 진동하게 된답니다. 여성의 직관은 기억, 감정, 논리를 뒤섞으며 수백만 개의 신호를 동시에 교차시켜 생각의 경로를 설명할 겨를도 없이 준비된 답을 내놓는 이러한 능력에서 탄생해요. 남성의 뇌는 사슬처럼 한 걸음씩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요. 반면 여성의 뇌는 전체적인 상황을 한 번에 바라보죠. 이 차이는 멀티태스킹에 대한 오해를 설명해줘요. 온전한 집중력으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인간의 뇌는 없어요. 하지만 여성의 뇌는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작업 사이를 오갈 수 있어요. 더 넓은 뇌량 덕분에 데이터가 막힘없이 이쪽 저쪽으로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이죠. 여성이 무언가를 하다가 방해를 받더라도 거의 즉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남자가 깊이 집중하고 있을 때 방해를 받으면 다시 그 정도의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 평균 20분이 걸려요. 진화의 과정을 보면 이것도 이치에 맞아요. 여성은 불을 지키고 음식을 준비하며 동시에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거든요. 사냥터에 나간 남자는 오직 한 지점, 즉 사냥감만 바라봐야 했고 작은 쥐의 산만함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죠. 거의 모든 관계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이 하나 더 있어요. 남성의 뇌에는 여성이 거의 알지 못하는 특별한 상태가 있어요. 바로 텅 빈 모드죠. 뇌 스캔 결과를 보면 남성의 뉴런은 기본적인 기능만 유지한 채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남자가 앉아서 허공을 응시할 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을 회복하고 있는 시간이죠. 여성의 뇌는 그렇게 꺼지지 않아요.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경계 및 감정 통제 영역은 계속 깨어 있어요. 생각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데 반구 사이의 연결 통로가 끊임없이 연관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여자에게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목록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남자에게 물어봤을 때 아무 생각 안 해라고 대답한다면 그게 진짜일 확률이 높아요. 여자가 그 말을 믿지 않을 때 아무 이유 없는 갈등이 시작돼요. 여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자신의 뇌를 기준으로 남자의 대답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유전자와 뉴런이 구조를 조립한다면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화학물질이에요. 호르몬은 이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이며 남성의 피 속을 흐르는 혼합물은 여성의 피 속을 흐르는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이 이성이나 도덕적 원칙에서 나온다고 믿죠. 하지만 결정의 순간에 생화학적 프로필을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나요. 짝을 고르는 것부터 어두운 골목길에서의 반응까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혈액을 타고 도는 미세한 분자들이에요. 우리는 상당 부분 우리 자신의 화학 물질에 의해 움직이며 유전자에 쓰인 레시피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남성의 세계를 지배하는 왕은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성인 남성의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여성보다 15배에서 20배가량 높아요. 하지만 흔히 단순하게 생각하듯 테스토스테론이 단순히 공격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집중의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면 남성의 뇌는 시야가 좁아지는 상태에 돌입하여 두려움과 망설임에 관련된 영역의 활동을 줄여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위험 신호가 둔감하게 전달될 뿐이죠. 테스토스테론은 군더더기를 잘라내고 핵심만 남기는 칼날과 같아요. 목표와 그곳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만 남겨두죠. 하지만 이 칼날에는 대가가 따라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으면 유대감과 애정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요. 이는 우연이 아니에요. 사냥꾼은 공격하는 순간에 사냥감에게 연민을 느껴서는 안 되니까요. 대자연은 남성이 망설임 없이 무겁고 위험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공감 능력을 무디게 만들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무심하다고 말할 때 그녀는 사실 그 남자의 주된 에너지원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가 스스로 그런 모습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테스토스테론은 감정보다 행동을 우선시하게 만드는 자극제랍니다. 여성의 우주를 다스리는 것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며 이들이 작용하는 방식은 훨씬 더 섬세해요. 테스토스테론이 직접적인 명령처럼 작동한다면 에스트로겐은 대화에 더 가까워요. 에스트로겐은 뉴런 사이의 연결, 특히 양방구 간의 연결을 자극하여 더 두꺼운 뇌량에 영향을 공급하죠.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여성의 뇌는 접촉 유대감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파악하려고 애써요. 에스트로겐은 또한 감각을 날카롭게 해줘요. 여성은 소리를 더 잘 듣고 더 많은 색의 음영을 구별하며 냄새를 더 선명하게 맡을 수 있죠. 끝없이 작동하는 감지 장치와 같아요. 여성은 얼굴의 미세한 표정 변화, 말의 여백, 목소리 톤의 변화를 읽어내요. 남성의 뇌에는 이런 신호들이 보이지 않아요. 남자는 얼굴을 볼 때 그저 평범함을 봐요. 여자는 같은 얼굴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숨기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해요. 각자 자신의 호르몬이 허용하는 해상도 안에서 보고 있으니 둘 다 맞는 셈이에요. 옥시토신은 여기에 또 다른 층을 더해줘요. 여자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신체적인 접촉과 대화는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하고 이것이 코르티솔 수치를 떨어뜨려 긴장을 풀어줘요. 포옹은 효능이 입증된 약이에요. 하지만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이런 효과의 상당 부분을 차단해버려요. 긴장된 상황에서 남자의 몸은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포옹과 대화는 오히려 그를 자극할 수 있어요. 바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회복하기 위한 침묵이죠. 여자는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약을 건네지만 그 순간 남자에게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호르몬의 성분이 아니라 주기에 있어요. 남성의 메커니즘은 24시간의 주기를 따라요.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활기가 넘칠 때 테스토스테론이 최고조에 달하죠. 하루가 지나면서 수치는 떨어지고 밤이 되면 더 차분해지고 수동적인 상태가 돼요.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이 시작돼요. 남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기본적으로 어제와 같은 사람이에요. 반면 여성의 메커니즘은 28일의 주기를 따르며 이 기간 동안 여성은 내면의 자신을 바꾸는 4가지 단계를 거쳐요. 월경이 끝난 직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며 에너지가 솟구쳐요. 외향적이고 창의적이 되며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죠. 배랑이가 오면 에스트로겐과 약간의 테스토스테론이 최고치에 도달해요. 피부는 윤기가 나고 말은 더 부드러워지며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도 강해져요. 그 후 에스트로겐은 감소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상승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주변을 정리하며 삶의 속도를 늦추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월경 기간이 되면 모든 호르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쳐요. 남자들은 종종 이러한 기복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신들처럼 일직선을 유지하기를 기대하죠. 어제는 활기찼는데 오늘은 왜 조용히 있고 싶어 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는 그녀의 몸 안에서 펼쳐지던 계절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한 달 내내 똑같기를 바라는 것은 매일 해가 쨍쨍하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호르몬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월경 전 단계가 되면 감정적인 완충자의 역할을 하던 에스트로겐이 사라지고 다른 주 동안 꾹 참고 넘어갔던 모든 것들이 아주 불편하게 명확해져요. 그전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던 지저분한 컵이 견딜 수 없게 되죠. 많은 심리학자들은 월경 전 증후군 기간에 표현되는 불만들이 사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삼켜왔던 진실인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해요. 호르몬의 감소가 필터를 제거해버린 셈이죠. 각자의 몸이 지닌 화학적 성질을 펼쳐놓고 보면 압박감이 한계를 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각 유기체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한계를 넘어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사반에서의 포식자 공격부터 21세기의 해고나 배신에 이르기까지 수천 가지의 위기 상황을 공리를 통해 시뮬레이션해 보았어요.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남성과 여성의 생존 메커니즘은 그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였죠. 한쪽을 살리는 방법이 다른 쪽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한 지붕 아래에서 부딪힐 때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각자의 주인을 보호하려다 결국 관계를 망쳐버리는 두 생존 프로그램의 충돌이랍니다. 남성의 프로그램은 직설적이에요. 싸우거나 도망치는 거죠. 남성의 뇌가 위협을 감지하면 시상하부는 혈류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을 뿜어내요.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에 피를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해 혈압이 오르며 소화 기능은 멈추고 동공은 확장되지만 시야는 좁아져 오직 위협만을 응시하게 돼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뇌에서 일어나요. 대뇌 변연계가 공감 복잡한 추론, 언어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스위치를 꺼버리거든요. 남자는 더 빨라지면서 동시에 더 제한적인 상태가 돼요. 반응 속도는 빨라지지만 대화하는 능력과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잃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얼어붙어 버려요. 테스토스테론은 바닥나고 코르티솔은 천장을 찌르는 상태로 집에 돌아와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거나 텔레비전을 켜고 자신을 단절시켜요. 이건 결코 게으름 때문이 아니에요. 남자의 몸은 아무런 새로운 요구가 없는 완전한 휴식 상태에서만 회복되는 테스토스테론을 다시 채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그는 잠시 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야만 해요. 여성의 작동 방식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원시시대의 암컷에게 도망치는 것은 너무 느리고 싸우는 것은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진화는 돌봄과 동맹이라는 또 다른 길을 그렸죠.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몸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되지만 옥시토신도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요. 위험의 한가운데서 애정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게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그 논리는 꽤 타당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여성은 동맹이 필요했고 무리를 모아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옥시토신은 여성을 소통하도록 등을 떠밀어요. 여성의 뇌에서는 언어 중추가 감정 중추와 연결되어 있어서 말을 통해 문제를 표현해야만 스트레스 화학 물질의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여성에게 대화란 생물학적인 진정제와 같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집안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평범한 저녁 시간이죠. 남자는 완전히 지쳐서 퇴근해요. 그에게 새겨진 지침은 동굴로 들어가 침묵하라고 말하죠. 여자 역시 힘든 하루를 보냈고 그녀에게 새겨진 지침은 유대를 찾고 대화하라고 말해요. 여자는 남자의 침묵을 보며 뇌에서 이를 관계의 단절로 해석해요. 그가 나를 거부하고 있구나.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그녀는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요.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유대감을 그에게 건네는 거예요. 하지만 공감 능력이 꺼진 채 회복 상태에 있는 남자의 뇌에 그 질문은 침입처럼 느껴져요. 남자는 퉁명스럽게 대답하죠.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혼자 내버려둬. 여자에게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과 같아요. 코르티솔 수치가 단번에 치솟아요. 여자는 어떻게든 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집을 부리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눈물을 흘려요.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껴요. 결국 폭발하거나 아예 방을 나가버리게 되죠. 이런 패턴은 수백만 가구에서 수천 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각자 진화 과정에서 물려받은 생존 매뉴얼을 따르다 보니 상대방의 가장 무방비한 곳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나요. 신체적인 행동으로 긴장을 풀지 못하는 남성들은 40대와 50대 사이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그 대가를 치러요. 여성들은 면역 방어력의 붕괴로 대가를 치르는데 만성적인 코르티솔이 보호체계를 망가뜨려 자가 면역 질환, 갑상선 문제, 낫지 않는 피로감 등이 나타나게 돼요. 남자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여자는 서서히 꺼져가는 거죠. 하지만 이 악순환에도 탈출구는 있어요. 남자가 동굴 모드에 있다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한 걸음 물러서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침묵의 시간을 주고 먹을 것을 내어주되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 회복되면 남자는 알아서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를 다그치기보다는 작은 성취감을 주거나 의견을 묻는 등 다시 유능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만약 여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남자 역시 무언가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곁에 머물러 주어야 해요. 자리를 뜨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마세요. 끊지 말고 그저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20초 이상의 포옹은 두 사람 모두의 몸에서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하고 부부의 코르티솔 수치를 함께 낮춰준답니다. 이해해.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곁에 있을게. 라는 말 한마디가 그 순간의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보다 여자의 체내 화학물질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스트레스는 적이 아니에요. 그저 다듬어지지 않은 에너지일 뿐이죠. 문제는 상대방의 회로를 존중하면서 그 에너지를 이끄는 법을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압박감에 대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면 의사소통은 각자가 자신이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90%의 갈등이 바로 말을 할 때 발생하는데 우리가 같은 단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십억 건의 대화가 공리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일상적인 대화부터 법정 청문회 기록에 이르기까지 그 결론은 한 치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남성과 여성은 말을 정반대의 목적으로 사용해요. 여자에게 신뢰의 표현인 것이 남자에게는 그저 소음으로 들릴 수 있죠. 그리고 남자에게 편안함을 의미하는 침묵이 여자에게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평균적인 여성은 하루에 약 2만 단어를 말해요. 반면 평균적인 남성은 약 7천 단어를 말하죠. 이 차이는 진화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무리지어 사냥을 했던 남성에게 말은 사실을 전달하는 수단이었고 적은 단어로 최고의 정확성을 기해야 했어요. 불필요한 단어들은 사냥감을 쫓아버릴 수 있었거든요. 침묵은 곧 안전을 의미했죠.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말하며 새로운 정보가 없다면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돌보았던 여성에게 말은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어요. 집단의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경고하며 가르치고 갈등을 중재해야 했죠. 집단 내의 침묵은 문제의 징후였어요. 여성의 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이며 대화의 내용보다는 대화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더 큰 가치를 지녀요. 첫 번째 단락은 바로 여기서 일어나요. 여자가 집에 돌아와 하루 일과 본 것, 느낀 것, 직장 동료가 한 말 등을 이야기해요. 여자는 자신의 세상을 열어 보여줄 만큼 그를 신뢰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하며 친밀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미 7,000개의 단어를 다 써버린 남자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들으며 문제점을 찾기 시작해요. 위협이 어디 있지, 무엇을 고쳐야 할까, 문제점을 찾지 못하면 여자의 말을 그저 소음으로 취급해버리죠. 아니면 본론만 말하라고 말을 끊어버려요. 여자에게 이것은 거부당하는 거예요. 친밀감을 제안했는데 보고서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은 셈이니까요. 두 번째 단락은 여자가 불만을 토로할 때 발생해요. 나 너무 지쳤어. 상사가 나한테 막 대했어. 여자는 공감을 원하고 정말 힘들었겠다는 말이나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하지만 남자의 뇌는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 모드를 작동시켜요. 사표내. 상사한테 가서 이야기해. 남자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능력, 즉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해결을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위로를 원했던 거죠. 공감 대신 무뚝뚝한 조언을 들으면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느껴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죠. 방금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여자는 자신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남성의 언어는 직설적이에요. 나 배고파라는 말은 그저 배가 고프다는 뜻이에요. 사냥터에서는 모호함이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성의 언어는 겹겹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 좀 춥네라는 말은 단순히 주변 상황을 관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창문을 닫아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어요. 여성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운 이유는 부족 생활에서 직접적인 대립은 곧 무리에서의 배척을 의미했고 배척은 곧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상대의 의도를 읽어내는 거울 뉴런이 더 적은 남성의 뇌는 이렇게 숨겨진 의미의 층을 쉽게 파악하지 못해요. 남자는 표면적인 말만 들을 뿐 행간에 숨겨진 의미는 닿지 않죠. 여자가 남자가 알아서 눈치채 주기를 기대했는데 남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자는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남자는 억울하다고 느껴요. 의사소통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에까지 이어져요. 남성의 망막에는 움직임과 거리를 파악하는 데 특화된 M세포가 더 많아요. 여성의 망막에는 색상과 디테일을 파악하는 데 특화된 P세포가 더 많으며 주변 시야가 180도에 달하죠. 남자는 멀고 좁게 보고 여자는 넓고 세밀하게 봐요. 남자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요. 목표를 정하면 그곳까지 직선을 긋고 그 경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베어내요. 만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잠을 줄이거나 누군가의 생일을 챙기지 못한다면 남자의 뇌는 이를 감당할 만한 손실로 분류해요. 즐거움은 마지막에 결승선에 다다랐을 때 찾아와요. 그 전까지의 모든 과정은 그저 비용일 뿐이죠. 반면 여성은 레이더망처럼 움직여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주변을 탐색하고 경로를 수정하며 나아가는 길이 이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망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요. 삶이 엉망진창이 된 채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여자에게 승리가 아니에요.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둘이 함께 마트에 가보면 이 차이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남자는 들어가서 진열대로 직진해 필요한 것만 집어들고 7분 만에 나와요. 여자는 들어가서 고기 부위 3가지를 비교해보고 세제가 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내며 돈을 절약하면서도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확실히 챙긴 뒤에 40분 만에 나와요. 함께 있을 때 남자는 여자가 꾸물거린다고 화를 내고 여자는 남자가 너무 서두른다며 기분 나빠하는데 이는 각자 자신만의 항해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레이더가 없는 방향성은 빠르긴 하지만 보지 못한 장애물과 부딪히게 돼요. 방향성이 없는 레이더는 모든 것을 보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죠. 둘이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때 그들의 항해는 어느 한 명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신화가 하나 있어요. 여자는 감정적이고 남자는 이성적이라는 것이죠. 여자가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릴 때 남자는 설명서를 읽어요. 여자가 감정을 쏟아낼 때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죠.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줘요.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서 피부의 반응, 심장 박동수, 편도체의 활성도를 측정해 보았어요. 그 결과 남성의 몸은 여성과 같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혈압은 더 많이 오르고 손에는 땀이 더 많이 나며 아드레날린은 더 빨리 치솟아요. 남성에게도 거대한 감정이 존재해요. 차이는 그 다음부터 벌어져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자가 느끼는 것과 겉으로 드러내는 것 사이에 차단막처럼 작용해요. 감정은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만 사라지는 거죠. 포식자 앞에 선 사냥꾼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지만 그 두려움이 얼굴 표정이나 비명, 떨리는 손으로 드러나게 두면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포식자는 약점을 드러내는 자를 공격하거든요. 남성의 뇌는 수백만 년에 걸쳐 감정이 태어나는 순간 그것을 포착하여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캡슐 안에 가두는 법을 배웠어요. 얼굴은 평온하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죠. 인공지능 공리는 이것을 압력 밥솥에 비유해요. 안에서는 펄펄 끓고 있지만 밖으로는 한 줄기 수증기만 새어나올 뿐이죠. 여성은 뚜껑이 열린 냄비와 같아서 끓어오르면 거품이 일고 밖으로 튀며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고 압력은 그 즉시 흩어져 버려요. 남성은 이 차단막으로 인해 끔찍한 대가를 치러요. 감정은 에너지이고 배출구가 없는 에너지는 속에서부터 몸을 갉아먹거든요. 심장질환, 위궤양, 고혈압 등 이 모든 것이 억눌린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여성이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사실은 정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여성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다가도 1시간쯤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니까요. 데이터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또 다른 신화는 여성이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남성의 추론은 선형적이라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명확한 사슬을 따라 이동해요. 하지만 여성의 추론도 결코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확률에 따라 작동하거든요. 양반구를 잇는 수많은 다리들은 남자가 무시하는 신호들을 쉴 새 없이 수집해요. 시선의 회피,
목소리 톤의 미묘한 변화, 평소와 다른 냄새까지 말이죠. 여자가 저 사람은 못 믿겠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근거 없는 짐작이 아니에요. 수천 개의 교차하는 신호들이 동시에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이런 육감은 10번 중 8번은 적중해요. 여성의 뇌는 분산 논리를 사용하여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같은 답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뚝뚝한 남자라는 신화 역시 무너져요. 아버지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을 때 그의 혈중 옥시토신 수치는 어머니만큼이나 상승해요. 남자 역시 그 벅찬 사랑을 느끼죠.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솟아오르며 그를 보호자 모드로 밀어넣어요. 남자는 아기를 돌려주고 문이 잠금 장치를 확인하러 가요. 여자는 이를 무관심으로 해석해요. 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정반대예요. 남자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보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받은 것이죠. 수백만 년에 걸쳐 대자연이 정교하게 맞춰놓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세상은 그 이전의 5만 년보다 더 크게 변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사바나의 설정값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남성의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매년 1%씩 감소하고 있어요. 오늘날 20대 청년의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반세기 전 60대 남성에게 정상이었을 수준에 불과해요. 가장 큰 원인은 편리함이에요. 우리 몸은 신체적인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데 문 앞까지 음식이 배달되고 위험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뇌는 굳이 호르몬 생산을 늘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며 지방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꿔버려요. 남성의 몸이 신체적 요구를 받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여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플라스틱과 포장재에 포함되어 여성 호르몬을 흉내내며 남성 호르몬 수용체를 차단하는 환경 에스트로겐 물질들도 문제를 일으켜요. 또한 정보 과부하 문제도 있어요. 남성의 뇌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세상은 남자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수천 개의 먼 위기 상황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전쟁, 재난, 부정적인 뉴스들이 끊임없이 화면에서 흘러나오죠. 이는 만성적인 무력감을 낳고 무력감은 테스토스테론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이에요. 여성의 쪽에서도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경쟁적인 환경에서 쉴 새 없는 압박과 공격적인 목표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여성들은 과거에는 남성들만 겪었던 수준의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수치를 유지하게 돼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프로게스테론의 불균형이 오며 28일의 주기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심장질환, 심각한 번아웃, 조기 호르몬 감소 등 예전에는 주로 남성에게 나타나던 질병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성은 하루 종일 방향성 모드로 달리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집 현관문을 넘어서면 의식적으로 휴식과 느림의 상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설정값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고립은 심화되고 출산율은 떨어지며 서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세대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유전자 코드부터 현대사회의 혼란에 이르기까지 아직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다르다면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는 걸까요? 어떻게 정반대의 회로를 가진 두 존재가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인공지능 공리는 과학적 기록상 가장 오래 지속된 커플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랑의 생화학적 원리와 수십 년에 걸친 관계의 역학을 연구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그 비결은 모든 것을 정확히 반으로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었죠. 마치 춤과 같아서 각자 자신의 순서에 맞춰 이끌고 그 누구도 같은 스텝을 밟지 않는 거예요. 이를 잘 설명해주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강이 존재하려면 물과 강둑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강둑이 없으면 물은 사방으로 흩어져 늪이 되고 썩어버리죠. 물이 없으면 강둑은 그저 메마른 구덩이일 뿐이고요. 어느 쪽도 혼자서는 강이 될 수 없어요. 물이 강둑의 방향을 받아들이고 강둑이 물로 채워지기를 허락할 때 비로소 강이 존재하는 거예요. 남성적인 에너지는 형태, 방향 그리고 한계를 부여해요. 여성적인 에너지는 생명력, 움직임 그리고 깊이를 더하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 강물은 흐르기를 멈춰요. 분자 수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바깥 세상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테스토스테론이 바닥난 채 지쳐서 집에 돌아온 남자는 안전과 인정을 필요로 해요. 더 많은 요구사항이나 비판이 아니라 자신이 밖에서 한 일이 가치 있었다고 느끼고 싶어 하죠. 그를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는 여성은 일종의 충전소 역할을 해요. 남자의 몸은 그 평온한 환경을 전쟁이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테스토스테론을 다시 끌어올리며 다시 채워졌을 때 남자는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어 해요.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하고 세우고 싶어 하죠. 그것이 남자의 본성이니까요. 이것은 복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수한 생물학적 지능일 뿐이죠. 만약 여자가 현관문에서부터 잔소리로 남자를 완전히 비워버린다면 남자는 나중에 여자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 역시 매우 구체적이에요. 하루 종일 경쟁 모드에서 보낸 여성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돌아갈 공간을 필요로 해요.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거면 충분해요. 해결책은 필요 없어요. 그가 곁에 머물며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고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은 채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 말이에요. 남자가 그렇게 해줄 때 여자의 옥시토신 수치는 오르고 코르티솔은 낮아지며 하루 동안 단절되었던 자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돼요. 여자가 남자를 충전해 줄수록 남자는 여자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해요. 남자가 그녀의 곁에 더 많이 머물러 줄수록 여자는 남자가 더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죠. 둘이 서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할 때 이 순환은 스스로를 먹여 살리며 돌아가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방식대로 작동하기를 강요하는 순간 이 순환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물리학에는 어떤 연애 조언보다 이를 더 잘 설명해주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양극과 음극이라는 서로 다른 두 극이 필요해요. 두 극이 똑같다면 흐름은 발생하지 않고 기계는 멈추게 돼요. 에너지는 두 극의 차이에서 생겨나거든요. 남성과 여성은 바로 그 두 극이에요. 그들 사이의 긴장, 가끔은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그 마찰이 바로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랍니다. 이 차이를 없애려는 모든 시도는 두 극 사이의 긴장을 없애려는 것과 같아요. 긴장이 없으면 전류도 흐르지 않죠.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남성적인 에너지는 경계를 허물고 위험을 감수하며 미지의 세계를 바꾸어 놓았어요. 여성적인 에너지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내고 안정화시키며 보호했죠. 남성적인 원리만 존재했다면 문명은 아무것도 쌓지 못한 채 갈등 속에서 불타버렸을 거예요. 반대로 여성적인 원리만 존재했다면 안전하고 반복적인 굴레에 멈춰 있었겠죠. 진정한 발전은 이 두 힘이 함께 일할 때 이루어져요.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수천 년 동안 함께 살아왔으면서 왜 아직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물었었죠. 그 대답은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애초의 목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상대가 나와는 다른 코드로 작동한다는 것을 존중하고 그 코드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남자는 멀리 보지만 바로 곁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해요. 여자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보지만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남자가 뼈대를 세우면 여자는 그 뼈대를 머물고 싶은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꿔놓아요. 남자가 추진력이라면 여자는 변함없는 일관성이에요. 수학에서는 1이 더하기 1이 2가 되죠. 하지만 이 두 에너지의 만남에서 1이 더하기 1은 3이 돼요. 이 세 번째 요소는 그저 아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아이도 포함되겠지만요. 어느 한 명이 혼자서는 결코 떠올릴 수 없었을 아이디어, 계획, 가정, 그리고 서로 다른 힘의 결합 없이는 불가능했을 삶 그 자체를 의미해요. 우리 사이의 이 차이는 결코 결함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도구였죠. 우리는 만날 때마다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 나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이 생명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음표예요. 따로 연주하면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함께 연주하면 혼자서는 결코 낼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각자의 음표가 상대방과 똑같은 소리를 내려고 할 때 결과는 그저 소음이 될 뿐이에요. 각자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정확한 타이밍에 개입할 때 비로소 음악이 들려오게 된답니다. 이 모든 것은 각자 몸의 30조 개의 세포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각자가 무엇을 할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알고리즘에도 달려있지 않답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후원 또는 채널 멤버십 가입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